네, 자 그러면 품사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품사를 우리가 먼저 나눌 때 형태 기준으로 나눠요. 이게 뭐냐면 단어가 한번 태어나고 나서 모양의 변화를 겪느냐 아니면 겪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불변어, 가변어 이렇게 먼저 나눈다는 거지. 그게 가장 큰 구분 기준이야. 그렇게 이렇게 나누고 보면 어느 게 더 많아요? 어느 게 더 가지가 많이 펼쳐져? 불변이죠. 가변은 뭐밖에 없네? 가변은 용언하고 서술격 조사밖에 없어. 요쪽에. 그쵸? 그러니 우리나라 말은 불변어가 훨씬 더 많다. 가변어는 용언인 동사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밖에 없다. 라는 거 알아두고 그리고 우리가 품사라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의미가 유사한 것들끼리 묶는 거잖아요. 그건 영어랑 마찬가지예요. 그것의 존재 자체는. 자,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몇 품사야? 이거는 영어랑 다르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5원 9품사예요. 그러면 5원 9품사일 때 언이라 하면 무엇이냐? 자, 여기서 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5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가장 문장의 골격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우게 될 체언입니다. 체언, 얘는 몸체자야. 그래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보어,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랑 결합하면 서술어까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루고 수식어는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독립어는 문장과 좀 독립돼서 쓰이죠. 막 감탄사 같은 거. 막 그 다음에 관계어는 자, 이게 조사예요. 예, 그럼 체언부터 꼼꼼하게 출발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언엔 3가지의 품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 이 명사, 대명사, 수사는 다양한 조사와 결합을 해서 문장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명사라고 할 때 명은 뭘까? 이름명이죠. 그래서 세상의 사물이나 관념들의 이름들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안에 종류가 있는데 고유명사, 보통명사, 자립명사, 의존명사라는 게 있어요. 일단 고유명사라는 건 자, 묶어서 한 번에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집단 속에 있는 여러 가지들 중 하나만을 콕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 쓰는 말로 수많은 인간들 중에 이유진이라는 이 인명, 수많은 지역들 중에 서울이라는 지명, 그리고 수많은 과자들 중에 뭐 어떤 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품명, 상호명, 이런 브랜드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것들이 바로 고유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고유명사의 목적은요, 묶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차별적으로 딱 지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유명사의 특징은 차별적 지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명사는 시계, 세상에 있는 모든 시계, 나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개체들을 공통점을 모아서 묶어서 두루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통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묶어서 공통점을 기반으로 통칭하는 거야. 통칭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립명사다, 의존명사다라는 건 뭐냐면 자립명사는 어떤 것으로부터 수식을 받지 않아도 그 명사 하나로 뜻이 온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의존명사는 누가 꼭 앞에 와서 꾸며줘야 돼. 대표적인 걸로 뭐가 있냐면 것, 수, 이런 말. 먹을 것, 살 것, 볼 것, 만질 것. 이렇게. 자, 그래서 것은 앞에 뭐가 와서 꾸며줘야 돼.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다, 볼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만질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능성. 이런 게 바로 의존 명사인 거예요. 반드시 뭐 해줘야 돼? 앞에서 누가 꾸며줘야 돼.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립의존과 형태소에서 이야기하는 자립의존은 의미가 전혀 달라요. 형태소에서 자립의존은 뭐였어? 띄어 쓸 수 있느냐? 붙여 쓰느냐였어요. 여기서는요? 혼자서도 의미가 온전하냐? 수식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의존 명사는 수식이 필수다. 수식이 필수. 자, 그 다음에 대명사 볼게요. 자, 여러분 대명사다라고 하면 명사 대신. 자, 그러니까 명사로 부르지 않고 그것을 대신 이르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가 있는데 인칭이 뭐겠어요? 사람인이죠. 자, 그래서 1인칭, 2인칭, 3인칭.
나, 너, 그녀. 똑같아. 영어랑. 이건 똑같아.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건 이거예요. 우리. 자, 우리나라 말은 우리라는 말이 좀 독특한 지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원래는 1인칭 복수죠. 우리. 근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도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게 영어로 치면 my mom이잖아. 그쵸? 근데 그때도 우리는 우리 엄마라고 한단 말이야. 사실 듣는 사람이랑 내 엄마가 같은 거 아니거든? 근데 우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따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귀대명사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귀대명사의 제자가 뭘까? 다시 제자예요. 그래서 앞에서 한 번 한 말을 다시 하기 싫어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언니는 항상 말이야 자기가 했던 말을 기억을 못해 라고 한다고 하면 자기가 언니잖아요. 근데 언니는 언니가 한 말을 기억을 못해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언니는 자기가 한 말 기억 못해 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때 자기라든가 또 선생님께서는 당신의 차를 아끼신다. 뭐 선생님께서는 당신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런 뜻이거든. 본인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높이려고 할 때는 당신이라는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지층 부정층이라는 말을 보도록 하죠. 미지층 부정층은 미처 몰라서 못 부른다. 자, 이 말과 자, 이거는 부를 생각이 없다. 자, 이게 층이 부르는 거거든. 몰라서 못 부르는 거야. 그래서 몰라서 누구라고 부르는 거랑 그 다음에 부정층은 누구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거야. 예를 들어 자, 너 남자친구 생겼다며? 누구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미지층 하는 중이에요. 너 남자친구 생겼다며? 누구야? 하면 미지층. 근데 누구면 어쩔 건데 아무나 만나면 되지 할 때 아무는 뭘까? 부정층이 되는 거지. 누구든 할 때 누구든도 마찬가지야. 아무, 누구든. 똑같이 누구여도 몰라서인지 아니면 상관없어서인지 문맥을 봐야 돼. 그래서 이게 화법이랑 병합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 같은 경우는 사람은 아닌데 장소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사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저 우리가 이, 그, 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때 화자와 가까우면 근칭이라고 해가지고 가깝다 근자예요. 이걸 쓰죠. 이분필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는 자 중층이라고 해서 그 카메라 이렇게. 그래서 청자에게 가까운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좀 보세요 라고 하면은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칭 멀 원자 써서 가까울 근 중간 멀 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시대명사를 사용을 합니다. 이, 그, 저 여기 거기 저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수사를 볼까요? 수사는 맞아요. 수. 근데 양적으로 언급을 하는 거냐? 그리고 순서적으로 언급을 하는 거냐에 따라서 양수사, 서수사라고 하는데요. 이때 양수사는 하다못해 영어도 1, 2, 3랑 first, second는 의도가 다르지. 의미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한테 양수사는 뭐가 있어? 하나, 둘, 셋, 1, 2, 3 이게 양수사고 그 다음에 서수사는 첫째, 둘째, 셋째, 제1, 제2, 제3 이런 게 서수사예요. 그래서 서수사의 순서라고 써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체언, 가장 중요한 어떤 몸을 구성하는 품사들을 봤고요. 이제 수식어를 볼까요? 수식어의 기능은 뭐라고? 그렇지, 꾸미는 거예요. 꾸미는데 태어날 때부터 나는 체언만 꾸밀 거야. 고집스러운 애들이 있어. 이렇게 체험만 꾸미겠다고 고집스러운 애들을 관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형사에는 성질 상태를 수식하는 방식. 그래서 이게 세헌 요런 말. 그 다음에 지시관형사는 이 나무, 그 나무, 저 나무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도 이, 그, 저. 이게 지시대명사랑 헷갈릴 수 있거든요. 문장에서 포지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그, 저가 직접 조사랑 결합하면 대명사고 그 다음에 이 나무, 그 나무 뒤에 있는 거 꾸미면 관형사예요. 시험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시대명사랑 지시관형사 구별하세요.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수, 관형사. 그러면 얘는 또 누구랑 구별해야 될까? 그렇지. 수사랑 수관형사랑 구분을 해야 돼.
그러면 똑같이 다섯이어도 예를 들어 나무가 다섯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섯 그루의 나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른데 이때 나무가 다섯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다섯이라는 수에 여기에 이게 서술격 조사거든. 그러면 바로 조사가 붙었으니 얘는 수사야. 근데 다섯 그루의 나무라고 말을 할 땐 다섯이 뭘 꾸몄지? 다섯이 그루라는 단위를 세는 의존명사를 꾸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땐 꾸몄으니까 얘가 뭘까요? 네, 바로 수관형사입니다. 그리고 얘가 의존명사인 거죠.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게 바로 우리가 심화에 가서 연습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시, 수수 이런 게 시험에서 쟁점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부사. 부사는요. 주로 용언을 꾸미는데 표현부터 다르잖아. 얘는 뭐만? 체언만. 얘는 주로 용언을. 그러면 이거는 용언만 꾸민다는 건 아니죠? 두루두루 다른 것도 융통성 있게 꾸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그래도 주로 용언을 꾸미는데 성분부사라고 하면 딱 하나의 단어를 꾸미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빨리 가 라고 하면 빨리는 가만 꾸며요. 그런데 이 문장부사어라고 하면 문장부사는 뭐 예를 들어 하필, 설마, 혹시 이런 말로 뒤에 있는 문장을 통째로 꾸미는 겁니다. 접속부사도 여기 들어가요. 그러나, 그래서, 하지만 이런 것들도 뒷문장을 통으로 꾸며서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를 엮어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장부사어라서 성분과 문장을 나누는 기준은 영향을 어디까지 미치느냐. 한 단어에 미치면 성분부사어, 한 단어 수식. 문장부사어는 문장 전체 수식.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독립언. 독립언은 어머, 아이쿠, 앗, 뭐 이런 식으로 자, 어떤 말이 먼저 나오고 느낌표 때리고 혹은 아니면 마침표나 쉼표를 때리고 뒷문장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단어들과 연관성이 없이 홀로 쓰이는. 그래서 목적은 여러 가지인데 뭐 부름, 감정 표출, 여러 가지 군말 이런 것들이 다 감탄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아니요, 아니 이것도 감탄사에 들어가. 알아두세요. 그래서 자, 감정 표현뿐만 아니라 앗, 아이쿠, 어머나 말고도 대답, 응, 아니, 아니요 요런 거. 그 다음에 부름, 야 이런 거 있지. 이런 것들도 감탄사다. 자, 그럼 이제 관계어으로 가보죠. 관계어는 조사를 말합니다. 자, 근데 조사 안에 여러 가지 또 조사의 종류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조사는 독특한 게 뭐였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의존, 형태, 속. 원래 단어는 자립해야 되는데 얘가 독특하다고 했잖아요. 얘는 자립이 안 돼. 네, 자, 그래서 조사에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격조사는 이게 문장 속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할지 결정해요. 그래서 주격 조사는 주어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는 서술어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는 목적어를, 복격 조사는 보어를, 관형격 조사는 관형어를, 부사격 조사는 부사어를, 호격 조사는 호어가 아니라 독립어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대표 예시를 좀 쓸까요? 주격 조사에는 대표적으로 이가, 그 다음에 높이고 싶어. 그러면 깨서, 집단이나 조직이 주어야. 그러면 에서. 이때 부사격 조사에서 방향이나 공간을 의미할 때도 에서를 쓰기 때문에 에서는 여기 조직이나 단체일 때랑 여기서 공간일 때랑 구별하시는 거 중요해요. 문장을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에는 이게 뭐가 있어요? 이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서술격 조사에 별표 달려있죠. 왜일까요? 자, 조사는 원래 불변어거든요. 근데 서술격 조사만 어디로? 가변으로 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학생이다, 학생이네, 학생이냐, 학생이고, 학생이니?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에는 을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격조사의 별표 왜 있냐면 복격조사 이 가는 주격조사랑 똑같거든요. 모양이 똑같잖아. 그래서 어떻게 구별합니까? 복격조사는 보어 뒤에 붙는 거잖아요. 보어는 서술어 되다 아니다일 때만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다 메모해 둘까요? 자, 복격조사는 어떨 때만 서술어가 되다나 아니다일 때만 쓰입니다. 나는 학생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선생님이 되다. 이럴 때만. 그때 나오는 게 바로 보어, 복격조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로는 의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는 되게 많죠. 금방 봤던 에서도 있고요. 뭐 의로나든가 의로서도 있고 써도 있죠. 의로서, 의로써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와, 과. 근데 이 와과가 또 중요해요. 와과는 접속조사에도 있거든요. 그러면 접속조사 와과와 부사격조사 와과를 구별하는 게 또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에서, 이가, 그 다음에 와과 이런 게 조사에서의 시험의 쟁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부사격조사일 때는 동반이나 비교일 때 쓰여요. 그래서 내가 친구와 뭐 여행을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그리고 나는 친구와 다르다 이렇게 비교를 할 때,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동반이나 비교의 부사격 조사고요. 그 다음에 접속일 때는 백제와 신라는 우리나라다처럼 두 문장을 합쳤을 때 그때 와가가 들어가면 접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혹격 조사는 뭐를 만든다 그랬지? 독립어를 만든다. 그래서 독립어를 부르는 혹격 조사는 부르는 말에 붙는 거예요. 아, 야, 이시여. 유진아, 신이시여.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누구야 해서 앞에 붙는 거야. 앞에 누구아, 누구야, 누구이시여.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보조사. 여러분, 보조사는요. 원래 조사는 문법적인 역할만 해야 돼요. 근데 보조사는 의미의 뉘앙스를 막 부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야, 너만 그래. 너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지? 너라는 존재의 어떤 특징이 수많은 사람들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너만 그래, 너뿐이야. 근데 너도 그래? 너까지 그래? 너마저? 이러면 너를 다른 존재들과 묶어주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다른 의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싸울 때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아, 너는 대체 왜 그러냐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야, 너 왜 그래? 이거랑 너는 왜 그래? 이건 다르거든. 너는의 느는 어디 들어갈까? 여러분 혹시 는이 주격조사인 줄 아는 사람? 땡! 여러분 주격조사 아니에요, 는. 은는이 왜 주격조사야? 주격조사 대신 쓰인 거야. 보조사가. 예, 그래서 보조사 은는은 차별성이에요. 야, 너는 왜 그래? 다른 사람 안 그렇던데. 이거거든. 오빠는 왜 그래? 다른 남자 안 그렇대. 이거야. 알겠지? 참지 마. 알겠지? 자, 그 다음. 자, 접속조사 와가 아까 얘기했죠. 와가 말고도 하고나 이랑이라든가 논이랑 밭이랑 이럴 때, 뭐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이럴 때 요런 말들이 접속조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가변어 가볼까요? 거의 다 왔어. 원래 형태론이 할 게 많아. 자, 또 너무 가볍게 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하거든. 자, 그럼 가변어입니다. 가변이 뭐라 그랬어요? 어미 활용을 한다. 어미 활용을 한다는 건 미가 뭐라 그랬어? 꼬리. 자, 그러면 꼬리를 교체하는 단어들이 뭐냐 이거죠. 자, 용언인데 이 용언이라고 부르는 이유 자체가 요거 때문이에요. 어미를 교체한다. 그래서 여기 품사에서는 동사,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동사, 형용사, 움직임, 그리고 성질 상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서술어를 담당하면서 서술어 자리에서 먹다, 먹고, 먹어서 먹는데, 예쁘다, 예쁘고, 예뻐서 예쁜데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동사에는 자동사, 타동사 있고 타동사는 뭐예요?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주, 사, 등, 피 이게 뭐냐면 주동사, 사동사, 능동사, 피동사. 그래서 이 직접 하고 시키고 직접 하고 당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먹다라는 말이 있죠. 자, 이 말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먹다. 내가 밥을 먹다. 그건 내가 한 거야.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주동이자 능동이다. 같은 말이야. 내가 한다는 거야. 자,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전미사를 넣어가지고 파생어를 만들어 볼게. 근데 그 전미사가 피동이나 사동을 보태어주는 그런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접사를 붙여볼게요. 자, 그래서 먹다에다가 먹이다, 먹히다. 자, 여기에 뭐뭐 들어갔어? 이가 들어갔지? 그럼 뭐가 돼요? 시키는 거야. 내가 아기에게 이유식을 먹이는 거지. 그 다음에 먹히다는 호랑이한테 내가 먹다 당한 거야. 그럼 주동과 능동을 가운데 두고 시킨다, 당한다 이런 말들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동사, 능동사라고 하고요. 얘는 사동사, 시킴. 그 다음에 피동사는 뭐라고? 당함. 자, 그 다음 형용사 중에 성상 형용사라는 게 성질 상태예요. 예쁘다라든가 뭐 덥다라든가 뭐 쉽다라든가 어렵다 이런 말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시 형용사는 이그저가 들어가야 돼. 지시잖아, 지시. 지시 대명사. 그죠? 지시 관용사. 그 다음에 지시 형용사. 그러면 이러하다. 그 다음에 그러하다. 저러하다. 이런 게 바로 지시 형용사지. 그럼 이거 줄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이렇게 되지. 자, 그 다음. 자, 여러분 이런 동사 형용사는 뭘 하냐면 용언의 활용이라는 걸 합니다. 용언의 활용이란 어미가 바뀌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어간과 어미가 만났을 때 어간도 훼손되지 않고 어미도 훼손되지 않고 깔끔하게 붙으면 규칙 활용한다 그래요. 네. 자, 근데 어간이 훼손이 되거나 어미가 훼손이 되거나 어간이나 어미가 다 훼손이 돼서 희한하게 바뀌면 그럼 우리가 불규칙 활용한다 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규칙 활용은 자동적 교체라고 하고요. 불규칙 활용은 비자동적 교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분명 규칙 활용은 어간이나 어미가 다치면 안 된다 그랬죠. 어간이 바뀌어도 안 되고 어미가 바뀌어도 안 된다 그랬잖아. 원래 존재하는 그대로 절단면 깨끗하게 붙어야 된다 그랬어. 근데 예외가 2개 있어요. 자, 그 예외 2개 여기 옆에다가 메모합니다. 첫 번째. 자, 이게 뭐냐면 리을 규칙 활용. 리을 규칙. 두 번째. 의규칙. 일단 적어. 이게 뭐냐면 이 2가지는 그러면 왜 규칙이라고 하느냐? 예를 들어 볼게요. 만들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어디까지가 몸통이지? 썰어. 여기 만들까지가 어간이야. 그럼 여기까지가 어간이고 여기가 뭐예요? 꼬리지? 그럼 고정부가 만들이잖아요. 이 뒤에 다른 애들이 아니라 이런 게 오면 니은, 비읍, 시옷, 오, 리을 이런 말이 오면 여기 어간에 있는 리을이 떨어져요. 떨어져 버려. 리을 탈락.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의문론에서 배웠어. 의문론에 리을 탈락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의문론으로 설명이 되는, 즉 형태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발음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거지. 발음에서 설명이 되는 거야. 음운 변동에 의해서. 그래서 음운 변동에서 설명이 되는 탈락 현상으로 설명이 되는 것들은 규칙으로 넣어요. 자, 의규칙도 볼까요? 얘가 리을 규칙이잖아요. 그럼 의규칙도 그래. 예를 들어 쓰다. 자, 어디까지가 어간입니까? 쓰. 여기가 어미죠. 그러면 여기에서 뒤에 모음 어미가 오면 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의 탈락이니까. 그래서 리을 탈락, 의 탈락이니까 얘네들은 음운 변동으로 설명이 돼서 규칙 활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완성형을 한번 써볼까? 자, 만든, 만든, 만드니, 만드냐, 만드네. 여러 가지 있지. 그 다음에 만듭니다. 만드세요. 만드세요, 만드시오, 만드오도 있어요. 이거 하오체.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그 다음에 이거 만들 사람. 이렇게 할 때 만들에 이게
여기까지 쓰고 바로 사람이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거야. 얘는 해체해볼게. 만들 더하기 그러할 사람 이 뜻이거든. 그럼 이건 뭐예요? 미래에 그렇게 할 사람. 근데 리을이 두 개잖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그러니까 두 개를 두 번 쓰지 않고 한 번만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 리을이 하나 떨어졌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쓰다를 해볼까요? 쓰다에서 이렇게 뒤에 어가 붙으면 어떻게 되지? 쓰어라고 해요. 모자를 쓰었다? 아니야. 그냥 뭐라 그래? 모자를 써. 얘 떨어지고 음가 없는 뻥이응 사라져서 써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뭐다? 리을 규칙, 의규칙, 규칙 활용입니다. 뭘로 설명이 된다? 음운 변동의 탈락으로 설명이 된다. 자, 그러면 불규칙으로 가볼게요, 이제. 자, 여기서 우리가 리을 규칙, 의규칙은 어간이 훼손이 됨에도 불구하고 규칙이라고 하는 이유는 음운 변동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불규칙에서 어간 불규칙과 어미 불규칙과 어간 어미 불규칙을 볼게요. 자, 어간 불규칙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디까지가 어간이지? 네, 바로 이르까지가 어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르에 이때 이 뒤에 모음어미가 왔을 때 그럼 우리가 이르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자질일 때는 이 이르다가 일러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르어가 아니라 여기 있는 르를 리을 두 개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리을은 얘를 주고 뒤에 있는 리을은 얘를 줘서 결과적으로 일러 이런 말을 만들어요.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하는 불규칙이냐면 바로 르 불규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르 불규칙. 르 불규칙. 일러. 자, 그럼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누르다인데 눌러. 이것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르 불규칙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발음 현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봤더니 뒤에 모음어미 오니까 앞에 있는 어간이 이상해지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간이 훼손이 되면 우리가 어간 불규칙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미 불규칙의 예도 들어볼까요? 어미 불규칙의 예로는 역시나 똑같이 이르다를 들어볼게요. 근데 이거는 고자질하다라는 의미의 이르다였다면 일러. 여기서 이르다는 도달하다야. 자, 이때는 도달하다. 노량진에 이르어라고 할까? 아니야. 이때는 얘는 가만히 있어. 얘 혼자 변해요. 얘 혼자 변해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면 이르러가 됩니다. 노량진에 이르러. 그래서 얘 가만히 있고 얘가 바뀌어요. 그럼 뭐만 바뀐 거야? 어미만 바뀌었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느냐? 러 불규칙이라고 하고 얘는 어간 불규칙, 얘는 어미 불규칙이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진짜 영어에도 있잖아. 활용 부분은 이거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영어 여러분들 분사 다 외우지 않아? 그렇죠? 예, 그것처럼 여기서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구간이에요. 외국인들이 아니 왜 둘 다 이르다, 이르고까진 똑같은데 자음 어미일 땐 똑같거든. 근데 모음 어미만 오면 일러가 되고 이르러가 되냐. why 그래도 설명할 수 없어. 외워. 이거거든. 그러니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지. 그쵸? 예, 그래서 어간 불규칙과 어미 불규칙은 모든 단어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특수 단어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우리는 모국어 화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말하는지를 가지고 과정을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간 어미 불규칙은 대표적으로는 히읗 불규칙이 있어요. 히읗 불규칙은 이런 거야. 노랏 더하기 아를 하면 어떻게 되게? 노래가 돼. 모두 없어지고 모두 달라졌지? 히읗도 없어지고 아도 애가 되었어요. 어간 어미가 모두 훼손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간 어미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간 불규칙, 어미 불규칙의 다른 종류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심화해서 더 들어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본용언과 보조용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용언이 서술어 자리에 나란히 두 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둘 다 유의미하면 본이라고 하고요. 뒤에 것이
뉘앙스만 부여해주는 보조적 기능이라면 본용언과 보조용언에 연달아 나온 구성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본본일 때의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종이를 접어요. 종이를 접어서 버렸어. 그러면 접는 동작과 버리는 동작이 각각이죠. 그러면 본본이에요. 자, 그래서 종이를 접고 버림. 그럼 접다와 버리다가 본본. 근데 접으면 안 되는 종이를 접어버린 거야. 야, 너 상장을 접어버렸어? 그럼 그건 버리다의 동작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접다의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접다라는 동작이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완료와 안타까움. 그게 뭐뭐 해버렸어? 라는 거거든. 너 그거 접어버렸어? 접어서 버렸어가 아니라 접어버렸어? 이럴 때. 그러면 이것의 역할은 완료, 안타까움. 이런 게 되는 거야. 야, 너 그거 먹어버렸어? 이러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럴 때는 뒤에 있는 버리다가 뭐가 된다? 보조용언이 된다. 보조용언에도 예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심화서 해서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 아까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이다. 학생이다, 학생이냐, 학생이네, 학생이고 이렇게. 그래서 조사 중에 활용하는 것은 서술격 조사밖에 없어요. 왜 그래야 되냐면 서술어 자리에 와야 되기 때문이고 서술어 자리에 무조건 꼴이 있는 애가 오는 거야. 동사가 오든 형용사가 오든 서술격 조사가 오든 꼬리가 있어야 돼. 그래야 종결을 할 수도 있고 연결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문장 속에 쏙 들어갈 수도 있거든. 그래서 학생이다, 학생이냐, 학생이고 학생이네. 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용언처럼 꼬리 교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다 써줄까? 학생이네, 학생이냐, 학생이며 등등등. 자, 그 다음 여기 이만큼 나온 품사들이 다양한데 하나의 단어의 형태가 두 가지 이상의 품사를 활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다섯을 제가 예로 들어드렸는데 다섯도 수사일 때가 있고 수관형사일 때가 있죠. 그리고 지시대명사랑 지시관형사도 모양이 똑같아서 구별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인데 모양이 똑같은데 이 역할도 하고 저 역할도 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품사를 두 가지 이상 통용한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시험에 또 잘 나오거든. 그러면 문장을 줘, 시험에선. 그 다음에 그 문장 속에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누가 수식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들을 배워요. 그래서 이건 개념어에서 할 일은 아니고 예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을 하고 저랑 같이 기본이나 심화해서 해나가셔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품사 통용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이게 진짜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두의 약점 특강 매년 제가 하거든요. 매년 제가 구정해요. 설 특강으로. 그래서 매년 이거를 업데이트하면서 하는 특강이니까 이때 품사 통용을 집중적으로 하니까 그때 이걸 챙겨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문법에서 비중이 큰 형태론을 한 판에 정리를 했어요. 더 많은 예를 담아드리고 싶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개념어 정리니까 이렇게 요 정도로 우리가 답답하더라도 조금 참고 기본서로 이제 넘어가고 뭐 진입문이나 아니면 국어 알고리즘에서 더 많은 예시를 보고 훈련해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